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제28차 미래노동개혁 포럼이라는 관련해서 오늘 주제를 이제 새 정부, 그러니까 우연히 2025년 금년 6월 3일 날 20일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전망을 이렇게 보는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미리 주제 잡은 거 있는데 그 앞에다 새 정부의 외국 인력 관련해서의 정책과 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것으로 오늘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외국인 인력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발전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시간들을 전망해 보고 마침 새 정부 들어선 데 있어서의 그런 것들의 과제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실 분 관련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강동원 IOM 이민정책연구원 원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청주대학교 교수로 계셨고 또 재정정책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 인력 관련된 정책들을 쭉 연구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발제를 기대하면서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제를 받았을 때 현 정부의 이제 외국 인력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망을 어떻게 하시냐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여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이재명 정부였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어떤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작년 24년도에 지금 여러분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정부의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이라고 그래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민정책 인력에 관한 정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그 제목인데 사실 그래서 본론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은 어떻게 약간의 배경 설명과 기본적인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왜 외국 인력이 필요한가? 아마 여러분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국가 경쟁의 강화 및 지속적인 경기 성장을 위한 인력 수요에 대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한 나라의 경제라는 자체가 경쟁력 우위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 경쟁이 보면은 하나는 인적 자원이고 하나는 물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자체가 골고루 평행을 이루면서 잘 가야 되겠죠. 신경제 성장 이론에 따르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인구 규모 그리고 인적 자본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들 사이에서는 아이디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과 자본의 그거와 근거해서 뭐 기술이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경제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자체가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결국은 보면은 이 전문 인력이에요. 그래서 탤런티드 된 사람에서 나오는 거죠.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외에도 이제 필요한 게 말 그대로 인구 규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적정 인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을 갖다 1억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구 정책을 펴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구조의 3대 요소는 출산, 사망, 그리고 인구 유출입인데 출산율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낮죠. 그래서 사망률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으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은 이민자 유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구 구조를 보완해보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인구 구조 같은 경우는 초고령 인구가 원래 2월 달부터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외국 인력에 가장 필요한 두 개 요소를 갖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어떠냐. 최근에 나온 겁니다.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할 때 약 0.1%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인구적 학적 변화가 경제 발전에 유의미한 변화를 준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간단하게 국내 인구하고 노동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인구 절벽.
저출산 국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다 보면은 뭐 몇몇 대 감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소멸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은 그냥 이미지가 와가 그냥 닿습니다. 보면은 현재 지금 인구 구조입니다. 그리고 2072년도 인구 구조인데 가장 뭐 원만하고 좋은 형태는 벨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무너졌고 2025년하고 72년을 보면은 뭐 이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보면은 유소년 인구가 10.2%, 6.5%. 그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가 69.5%, 45.8%로 가는. 그래서 이 구분을 갖다 보시면은 앞에서 숫자로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이거 자체보다도 이 그림 두 개가 그냥 비교되면서 여러분 확인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노동시장 문제인데 지금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거죠. 경제활동인구가 23년부터 33년까지 10년 사이에 약 24.8만 명이 증가하고 30년부터는 전망할 거란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취업자는 23년부터 동기간이죠. 31.2만 명 증가하고 29년부터는 감소했다. 그래서 28년에서 33년 사이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치 1.9 아까 조금 전에 3%로 얘기하셨는데 현 정부가 바라는 게 1.9%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3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한 82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24년부터 28년까지 전망 기간은 신규 인력 수급차가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는데 24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누계를 해보니까 수급차가 이게 지금 단위가 1000명이니까 298만 4천 명, 298만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외국 인력 수요인데 이 외국 인력 수요 자체가 단순 저승력 분야에서 분란 심화되고 단순 노무 인력도 도입 관료와 함께 전문 숙련 인력도 적극 유치해야 된다.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전문 숙련 인력에 대한 도입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었어요. 국자리 일자리 수도 보면은 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 인력 활용 제고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은 23년, 28년 기간인데 이 중위수로 이제 표현한 시나리오 빈 3사 이렇게 했는데 이 시나리오 중에가 이제 중위수 기준으로 전체 부족 인원이 저기 보시다시피 228만 명 정도가 이제 중에서 저숙련 생산직이 42.2%로 많고 그다음에 저숙련 사무직이 28.5%, 고숙련 생산직이 26.4%, 고숙련 사원직이 2.8%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 이제 원입니다. 아까 중위수 얘기한 거.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228만 명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 현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장기 체류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되고요. 단기 체류자가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이 보면은 우리가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문 인력이 한 96만 명, 그리고 단순 인력이 한 50만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약간 세부로 보시면은 전문 인력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단기 취업, 교수, 회화지도, 기술 지도, 전문 지도, 예술학원. 그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특정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제도가 특정 활동에 관한 인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충분히 이 교수,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이 부분은 분명하니까 이 카테고리가 이제 인정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 기능 인력은 계절 근로자를 포함했습니다. 50만 명이 되고요. 여기 지금 강원 취업을 보시면은 9만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상한제를 둬서 30대 3만 명의 상한제를 두기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9만 명이어서 앞으로 점점 더 줄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취업 활동을 제한받지 않는 체류 자격 동포들이 지금 보면은 거주, 재외 동포, 영주, 결혼 이민 이렇게 돼서 한 98만 명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전체로 보면은 지금 아마 불법 체류인 자체도 지금 아까 숫자를 보셨다시피 23년도에
불법 체류 단기자들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한 42만 명 넘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취업 외국인이 몇 명인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전문 인력과 단순 노무 인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취업하고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거주, 제휴동포, 영주 지금 한 98만 명 되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취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이 또 이제 취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최대한 맥시멈 한 200만 명까지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거. 제 생각에는 한 160만 명 정도, 170만 명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본래 하고자 했던 얘기죠. 외국 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입니다. 이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에 나온 건데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갖다가 나온 게 뭐였냐면은 생산인구 지속 감소 등 다른 산업 현장의 외국 인력 수요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 인력의 체계적 통합 부재. 이게 스스로 이제 진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외국 인력 현황 및 주요 관리 기관이 여기 보시면은 전문 취업, 방문 취업 이 부분 고용부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계절 근로 법무부가 하고 있고 선언 취업 해수. 그다음에 단기 취업, 그다음에 관광, 유학생 이 부분 또 법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에 관한 관리 기관이 각각 다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인력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정책위원회도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가 있고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이 다 다르죠. 여기는 이제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맡고 있고,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는 여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는 여기 고용부가 맡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문화 다양성 보호와 정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문제점을 보시면 계속해서 단순 노무 인력 도입 관리와 함께 전문 숙련 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서 노려와서는 여전히 내국인이 기피하는 단순 저승용 분야에서는 고인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죠. 노동시장 전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이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수요 현장에서는 현장 기반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없이 단기 수요의 파악이 거치고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얘기고요. 공급 부분에서는 비자별로 산발적 확대 및 노동시장 관점 총량 조정 자체가 미흡하다. 비전문 인력의 경우에 비자별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으로 인해서 농업 등 업종별 인력 정책의 연계가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 문제는 늘 이제 지적해 온 것 중에 하나인데, 기관별 관리로 인해 가지고 업종별 수급 파악 등 통합 DB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늘 지적해 오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선 방향으로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책임 강화를 통해서 외국 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을 제고하겠다. 두 번째로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하겠다. 아까처럼 다양화되어 있던 그래서 정책 간의 연결을 갖다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부처별로 추진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걸 갖다 시행령 이하의 법률을 갖다 재개정해서 이걸 갖다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강기 부처 TF를 운영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를 갖다가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주시를 중심으로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 상황을 갖다 주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목표가 외국 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에 두고, 그 기본 방향으로 보면은 인력 정책 및 수급 전망을 비자별 단기 대응을 갖다 업종별로 분석하고, 인력 구매는 비자별 상이한 걸 갖다가 통합해서 하고, 도입 체계 관리도 마찬가지 관리 체계가 미흡한 데 이걸 갖다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보시고 다음 여기 이제 비전문 인력에 관한 건데, 비전문 인력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그냥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문 인력, 유학생, 지방,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온 얘기죠. 비전문 인력입니다. 문제점은 업종별로 체계화된 수요 분석 없이 비자 EA9, E10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현장 수요에 단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수급 전망에 있어서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그간 비자별 단기 대응 방식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통해서 소유자 중심의 체계적 인력 갖다가 수립하겠다. 그리고 소관부처 책임하에서 인력 운영 주기적 실태 조사 및 분석을 고도화하고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현재의 비자별 수급 전망에서 부처 업종별로 수급 전망을 갖다가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규모 등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총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정책의 심의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계절 근로 같은 건 법무부, 고용허가 같은 경우는 외국 인력 정책이거든요. 선언 취업 같은 건 법무부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를 갖다 전부 다 통과를 해서 외국인 정책 협의회를 만들고 외국인 다문화 정책 위원회를 갖다 만들어서 총리가 관할하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체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도입을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민간 도입과 제도하고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공공이 책임하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민간 도입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DB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DB를 연계하고 공동 활용해서 부처별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DB 형태가 각각 있었던 DB를 이렇게 EBS 시스템, 그 다음에 선언 관리 시스템, 출구 관리 시스템, 계정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체류 관리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 감축 및 업종별 체류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을 정리하고 상시 운동을 갖다가 계속 상시 단속 체계를 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불체자 특별 자진 출국 기관을 운영하겠다. 불체 빈번국 사적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겠다.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불체자 특별 자진 출국 기관을 갖다가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 단속 인력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체류 지원에 있어서 업종별 부처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역 유관 기관의 협업 시스템도 강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국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유인 책임 위협하다. 국내 기능 숙련 인력의 수요 대응을 위한 취업 분야 및 요건도 너무 제한적이다. 중장기적 종합적 분석 부재로 외국 인력 도입 분야 및 규모 예측에 한계가 있고 인재 유치 육성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산업 현장에서 숙련 근로자는 수요는 지속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이렇게 전문 인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 E7은 준 전문 인력, E7-2 일반 기능 인력, E7-3 그리고 숙련 인력 E7 해서 여기에 관련된 각종 직종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나온 것이 첨단 기술 인재 영주 기화 및 전략적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편하자. 이 얘기는 이제 오랫동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국내 체류 비전문 인력 E9의 숙련 기능 인력 전환 확대. 이 부분도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전환 요건을 11개에서 5개로 간소화하겠다.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가점, 감점 이렇게 이제 줄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취업 비자 신규 분야를 계속 이제 발굴하겠다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 인력의 도입 필요 분야에 예측하고 신규 분야를 갖다가 발굴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 인력 도입 필요 업종을 분석해서 이를 반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또 마찬가지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전문 인력 개선 방안입니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늘 있어왔던 얘기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좀 변화가 있습니다. 비전문 인력의 숙련 인력으로의 전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비전문 인력을 E7-4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죄송합니다. 이 자체도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2,000명에서 35,000명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문을 굉장히 넓혔죠. 사실 이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다고 해서 등용문이라 할 만큼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으로 늘렸고요. 앞으로도 아마 더 늘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11개 평가 항목을 5개를 간소화시키고요. 사업장별로도 허용인을 놨다가 굉장히 늘렸었습니다.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 신청이나 전단 심사팀도 운영하겠다. 그래서 단순 노무 인력이 숙련 기능 인력으로 가서 그 다음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화를 갖다가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입니다. 문제점으로 유학 졸업생의 가족 취업 분야를 제한했는데 이 분야를 좀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특히 유학생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6%밖에 2022년 기준입니다만 16% 수준이고요. 그래서 졸업 후에 구직 단계에 대한 취업 연수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바로잡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계획입니다. 지금 유학생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학생이 D2만 하더라도 19만 명이죠. 우리가 아마 대학 다닐 때 10,000명 규모면은 대학이 종합대학이었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그런 생각하면은 거의 20개의 대학이죠. 20개 대학을 갖다 완전히 채우고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유학생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태어난 친구들이 24만 명 정도인데 대학 입학 정원이 48만 명입니다. 말 그대로 18년 후면은 입학 정원은 그대로 있다면 입학 정원이 48만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애들 100%다 대학 들어가도 24만 명, 24만 명이 정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유학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선 방안은 졸업 후에 비전문 취업을 허용하고 유학생 부문을 계절 근로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 구직 기간을 갖다 좀 확대하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취업 전환하고 여기서 기업 관련 취업 연계도 시켜주고 결국은 취업 비자를 하고 여기서 이제 정주화 시키겠다라는 것이 유학 졸업생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그다음 지방 인력난 해소 지원인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만 수도권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도 수도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지방으로 좀 분산시킬까? 라는 의미도 있었고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시작한 게 바로 지역 특화형 비자 2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따른 89개 지자체하고 25년도 올해 18개에서 합해가고 일정 요건이 되면은 가족 외국인은 5년간 거주 취업 조건을 체류 허용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5년 후에 영주권도 신청할 수가 있죠.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고용인은 옛날에 지난번에 고용인 가입 인원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20명이었는데 이걸 50명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통합 촉진을 위한 한국어 능력 수준을 좀 상급에서 4급으로 이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수인재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취업도 가능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25년도 2월 20일 날 법무부에서 이미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아까 F7-2와 틀리게 이건 F7-4R입니다.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 비자입니다. 이 부분은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비전문 취업, 선문 취업을 체류를 가지고 인인성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 기능 인력 점수대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지역 특화 인력 F7-4로 전환이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F2R과 마찬가지로 동반 가족도 가능하고 관심 내에서 노무 분야 취업도 활동하겠다 해서 법무부가 원래 시행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외국 인력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제가 그걸 듣고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본 것들입니다. 이 관리 방안에서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첫 번째 이제 통합 방안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겁니다. 적정 이민자의 도입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성장 혹은 인구 구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인구 아니면은 인구 구조를 위한 인구. 적정 이유에 대한 의견은 수렴되지 않은 채 이민자 유입을 논의할 수가 있는다는 거죠. 단기적 인력 부족만을 현재 지금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점이 이제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 활용 방안과 인구 규모 축소에 따른 경제 체질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이민자 도입 정책을 논의할 수가 있는가? 정년 연장, 생산 가능 인구 정의.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사실은 15세, 64세로 하고 있지만 64세 이하이지만 굉장히 젊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은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정의도 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 정의의 현실화,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일용직 상용화 등에 대한 고민은 있는가? 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는가? 경제 체질의 변화, 즉 장래 인구 규모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 자본 대비 노동 투입의 비율, 고용 없는 성장형 산업 확대, 기술 노동 대체 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갖다가 추정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러한 적정 임자 유입을 통계를 구축하고 분석은 누가 주관하고 기관별로 자료만 통합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기구 설립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필요치 않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거기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위원회는 굉장히 거수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 위원회 밑에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그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위원회 밑에 분명히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외국 인력 유입의 영향 평가 강화 및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만으로도 충분한가? EPS 외국 인력 정보 시스템, 선언 관리 시스템, 그 계절 근로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 도농 인력 중개 플랫폼만으로 충분한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노동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없이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임금에 대한 정보도 없이 이런 플랫폼 갖고만 뭘 분석할 것인가라니. 그 다음에 정기적인 불체자 특별자직 출국 기간 운영은 학습 효과로 인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이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불체자 특별자직 기간이 매년 2년 단위 아니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후 또다시 나올 텐데 그럴 때 나가면 될 텐데 왜 지금 나가 이거죠. 그래서 이건 학습 효과로 인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삼진 아웃제를 가져오든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야지 계속 이건 보면은 계속 나오는 정책이에요. 외국 인력의 사회통에 대한 논의, 여기는 지금 다양성 보호라든가 인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인력 정책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인력에 대한 인권 문제 그리고 이들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될 사회통합 문제도 다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정부의 이민정책 변화에 대한 홍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유학 분야에 있어서 유학생 관련 담당자라든가 체류 관련 외국 인력 고용주 결혼 이민자 등등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정보가 굉장히 어둡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다음 외국인 정책 심의를 일어날 수 있는 기구가 부처별 예산과 부처별 의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를 위한 행정 지원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누가 예산을 갖고 예산을 주물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운영국 그것이 천지, 분지 아니면 청이든 간에 필요치 않은가라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비숙련 외국 인력 도입 방법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가? 송출국가의 송출기구와 유입국가의 대표 기관 필요성은 없는가? 산업별 직정교 수요에 대응하고 입국 사전 교육을 위한 소통기구가 필요치 않은가? 송출국가의 민간기관을 통제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민간을 갖다 받아들여 왔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은 누가여야 되고 그쪽에 송출기구의 민간협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이제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알선업체의 민간 도입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유입 정책이 업종 직정bil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에 부합하는가. 뉴질랜드나 호주의 자블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레비 시스템 도입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는 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유입 정책으로 유입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전문인력 숙련이나 단순 체류 자기에 대한 어떤 누구를 어떤 산업 분야에 얼마만큼 도입자 수에 대한 얘기죠. 누가 주관이 되어 어떻게 어떤 제도와 시스템화에서 어느 시기에 단기 중기로 데려올 것인가. 이 좀 구체적인 대답이 없다는 거죠. 그냥 중장기 분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 취업자의 비자 변경 정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 선언 취업 체류자의 지와 특화 비자 변경 가능 방법은 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변경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무부에서 2025년도에 숙련 기능 인력 신설로 하면서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전문 숙련 외국 인력 도입 방안은 구체적이며 효율적인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전문 인력이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특히나 앞에서 봤던 이 세 분 말고는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전문 숙련 외국 인력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와 정착 방안이 이제까지 늘 했는 게 합리적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요건 완화가 특히나 요건 완화가 전문 인력 도입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첨단 기술 인재 유치가 힘들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봤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제시된 정책은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된 것인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제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와 전문 인력제도를 연결할 방법과 제도 개선이 제시되어 있는가? 비전문 인력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숙련 기능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이게 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지 산업별로 분석을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포괄적이어서 이런 분야가 좀 더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전문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E7과 그다음에 E9과의 사이에 보면은 임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또 전문가 비전문을 갖다가 구별해야 될 실익이 있을까? 이런 얘기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활용에 대한 언급은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그마치 유학생이 지금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데리고 왔었으면 출구 전략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제가 그랬잖아요. 18년 후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단순한 수치에 의하면 대학이 반이 없어집니다. 지방에서 대학 하나 없어지면 그 지역의 경제가 거의 휘청거립니다. 그렇다면 그 대학의 인프라를 또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외국을 유치해 가야 되는 거죠. 유치하고 난 뒤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 이민 비자 권한과 체류 관리입니다. 여기 지역 이민 비자와 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지역 이민 비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민 비자 특히 비자 정책이나 비자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굉장히 모자라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는 점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공무원들 또 늘릴 필요가 있죠. 공무원들 보면 빠르게는 6개월마다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계가 되질 않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을 나눠서 각 지역마다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구 소멸지역에 대해서 유학생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전반적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정책이 다 빠져 있어서 이분들을 갖다가 좀 더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민정정연구원 부원장 이규홍입니다. 우리 광동관 전 원장님께서 워낙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국 인력 예비 또 국민과의 보충성이라든가 어떤 상생적인 경쟁성을 가지면 분명히 우리 기업 성장이라든가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생산성 하락이라든가 산업 구조종을 지연시키면 우리 기업 경쟁력 상실과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2024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우리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었는데 외국인 주민 1%가 증가할 때 약 0.6%의 생산성이 하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근로자의 한 84%가 지금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만약에 이런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의 보충이 오히려 그 연구 개발을 어떤 기업의 연구를 의지를 꺾는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봤는데 역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을 0.97%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1% 증가할 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특히 우리 정부 부처에서 양쪽으로만 중소기업에 이렇게 외국인을 공급하는 게 맞는 것이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에 그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외국 인력 공급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좀 더 중장기적 산업 구조의 개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술 혁신이라든가 또는 사업 모델의 혁신 이런 걸 이루어가면서 애국 인력을 도입할 것인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약 11년째 지금 3만 불에 머물러 있고 일본은 잘 아시지만 94년도에 잠깐 3만 불을 갔다가 다시 3만 불에 거의 30년째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일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저임금, 저물가, 저금리죠. 약 대출 금리가 담보 없이 한 1.5%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외적 경쟁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 어떤 그 전에 계속 사업 모델이라든가 거기에 안 좋다 보니까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혹시 우리나라가 이 생산 가능력을 감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이런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외국 인력을 적절히 공급하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우리나라 65세 고령 인구가 우리 강동원 장님이 1933년에 2033년에 이 고령 인구가 약 30%가 넘는다고 했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고령 인구의 활력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종이라든가 산업별로 그게 다 통하지는 않지만 제조업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AI가 활용되면 아마 제조업도 굉장히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깨끗한 작업장, 3D 업종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학습을 시키면 65세 고령 인구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굉장히 농업이 뒤쳐져 있는데 농업이 좀 더 첨단화되면 65세 고령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섬세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가 요양보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한 20%밖에 취업을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롱 면허증이 많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제가 서비스에 대한 근무 수요는 많은데 시설 서비스는 근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은 좀 더 섬세하게 좀 이 시설 서비스 위주로 일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동원 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탑티어 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우수 인재들이 사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술을 창조해내고 그러는데 중국은 지금 1000인격에서 10,000인격을 해갖고 굉장히 탑티어 전문 인력 소위 말해서 유치와 사실 인재 뺏어오기 전쟁인데요. 그런 걸 강화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대기업이야 어떤 물적 기반과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특히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만약에 탑티어를 인재를 유치했다면 정부 지원수당이라든가 주택임차비 지원이라든가 특히 자녀의 국제학교라든가 외국인학교 입학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 예산을 혹시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요. 탑티어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처우가 높은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이제 소비 측면에서 보면 국내 연구가 일치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받을 경우에 국민이 그 임금을 받으면 소비 효과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정주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 송금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내수 측면에서도 국민이 고용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에서 특히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대치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섬세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주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소비 효과가 큽니다. 이것은 우리 법무부나 통계청 조사 결과도 일치하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주의 외국인을 늘리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주하는 외국인은 단순히 여기서 버는 것만 여기 소비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물적 자본까지 여기서 정주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인적 자본의 이전뿐만 아니라 물적 자본의 이전까지 발생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정조를 시켜서는 안 되겠죠. 특히 예를 들면 정주 외국인이 여기서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사회 보장이 필요로 한다든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전문 인력과 숙련 기능이 필요한 산업 구조로 변화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이분들이 정주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을 많이 우리가 유치하고 양성해내고 이런 정책들이 단순히 이렇게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 성장률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분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이 경제활동 인구가 긴데요. 그래서 유학생이 중요한 겁니다. 유학생은 우리의 세금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회보장 비용도 부담하는 중요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게스트가 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조를 시킬 건가는 가장 중요한 게 학습 능력과 의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사회도 변해가고 또 산업 구조도 변하는데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 능력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에서 특히 일본과 독일이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해외 대학 특히 이공계와 대학과 협력을 맺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우리 전문가를 파견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인성이라든가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검증해가지고 우리 기업과 매칭시켜주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국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대학도 그 지역 비교위에 있는 지역 산업에서 합당한 인재들 재학 중에 좀 길러내고 한국어 교육도 강화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에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수요에 맞게 그런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는 취업에 필요한 알선 그다음에 재학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숙련기능을 성장한 사람의 정조 해용 여부도 결국 미래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이분이 노동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한 학습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적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 인력의 정주를 허용한다면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단체, 각종 뭐 사회특보 프로그램 지원기관 등의 협업이 필요하고 그런 기관들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지역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수도권 산업을 무조건 따라서지 말고 예를 들면 농식품 산업이라든가 관광 서비스 같이 비교율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는 도시와의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조성함으로써 그걸 좋아하는 불명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환경 개선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제 연구원 조사 결과 이 인구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보면 주로 안전 예산이에요. 안전 사회질서 예산이 주로 차지하는데 그것보다는 생활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이 슬럼화되지 않고 또는 게토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또 주민과가 어떻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강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뭐 캐나다 호스트 프로그램 같이 예를 들면 전담 공무원이 주민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주고 일주일마다 상담을 통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린사회 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창배입니다. 오늘 강 원장님의 발표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특히 외국 인력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해봤고 우리가 그 부분이 없이는 사실은 이런 외국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사상 누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에 제안하신 세 가지 방향, 종합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 거버넌스, 뭐 이민청이든 뭐든 그런 걸 정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이런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저도 뭐 전적으로 여기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아주 궁극적인 정책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원장님의 어떤 발제문에 대해서 뭐 반론을 편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경제학자의 입장으로서 몇 마디 보태는 그런 방향으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외국 인력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외국 인력이라 그랬지만 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우리 일자리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느낀 얘기고 또 외국인이 들어오면 복지 비용도 많이 느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뭐 이렇게 기피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화적 갈등 뭐 이런 것도 생기는 거 치안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들은 돈을 벌어서 다 송금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외국 인력을 우리 경제의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로 보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 외국 인력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겠냐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우리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보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보완자가 됐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내국인들이 가지 않는 업종 그런 업종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에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는 외국 인력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외국인 인력을 이제는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으로 이 그 대체제로서의 어떤 보완제로서의 외국 인력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게 그 외국 인력의 도입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 늘어난다. 뭐 이런 우리 경제학적 이론도 있고요. 또 뭐 신경제 성장 이론,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 볼 때 인적 자본이 우리의 그 보완을 통해서 TFP 총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원장님이 그 쓰신 것을 보면은 보몰의 코스트 디지즈 이론에도 봐서도 저생산성 부분에 외국 인력이 투입될 경우 사회적 전체적 비용이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국 인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근데 더 이상은 그 문제는 외국 인력이 우리 그 도입했을 때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뒤로 놓고 일단 외국 인력은 불가피하다. 우리 산업이나 우리 경제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이나 인구 구조에 맞춘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외국 인력 정책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국인 고용과 외국 인력 도입은 같이 가야 됩니다. 외국 인력 도입으로 해서 내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면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방향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저임금 노동력 지금처럼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생산성이 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청년, 그다음에 떨어진 고령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산업 부분의 임금 수준이 계속 낮게 고착화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금도 문제인데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은 결국 이렇게 되면은 소위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다 보면 기술 혁신을 좀 안 하게 되는,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체될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은 외국 인력은 내국인의 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자리라는 원칙을 명확히 우리가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책 입안자도 명확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 임금 문제인데요. 그 산업별, 직무별 적정 임금 수준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생산 가치에 맞지 않는 임금 수준을 갖고는 사실 외국 인력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계절, 지역, 업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외국 인력 도입이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구조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고, 우리 임금 체계도 이제 연공 서열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직무 중심 임금 체계로 전환하는, 물론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이런 노동시장 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대체 효과가 아니라 보완 효과가 되도록 외국인 인력 정책이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민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외국인 인력 관리 체계를 통합해야 됩니다. 주신 대로 고용부, 법무부, 농림부, 해수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데 산업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어렵고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체류 문제, 체류 자격 남용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거버넌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외국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난 2024년에 한번 거론됐다가 또 민주당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서 수면으로 가라앉은 그런 상태지만 어쨌든 지금 외국 인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더 나아가서 인구 산업 구조의 변화까지 감안할 때 이민청 같은 통합적인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 인력 정책을 지금은 단순 인력 수급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인구 경제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 인력 정책은 아시다시피 단기 저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데 치중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이 3D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체류 기간도 4년 8개월인가요? 제한되어 있고 가족 동반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그 기간이 끝나면 실적으로 정착하거나 우리 사회에 통합되는 건 사실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국민 정서상 아직도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한 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에 대한 자격이 될 경우는 숙련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고, 물론 이런 부분도 정부가 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족 동반 언어 교육, 시민 교육,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이민 정책 같은 이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좀 높게 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데이터를 충분히 아까 통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을 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소통을 하고 외국 인력 정책의 성공 사례를 확산을 시켜서 국민들이 이 외국 근로자들을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에서 거부감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인력 정책은 단순히 인력 수급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외국 인력이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논의는 떠나서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째, 내국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보완적 외국 인력을 활용하자. 그런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인 이민 정책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을 단기 노동력이 아닌 우리 국가와 지역을 함께 살리는 동반자로 대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자. 이제 외국 인력 정책은 더 이상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 전환점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입니다. 외국 인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만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인력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외국 인력이 이나인 같은 경우는 입국을 하면은 16시간 저희들이 이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각 중소기업 현장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어떤 외국 인력 정책을 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공약을 보면 그 경제라든지 뭐 다른 경제 이슈라든지 안보 뭐 이런 이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그런 공약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부 이제 당에서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은 공약을 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 인력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 그거는 다시 이제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결국 중소기업이 되는 거죠. 지금도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노동력 부족하게 되면은 더 큰 인력 부족 문제가 등장할 것이다. 라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외국 인력 도입 확대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숙련 인력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쿼터를 계속 확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현장의 수요는 이제 충족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그 사업주들의 주된 어떤 그 고민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고숙련 인력 전문 인력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균적인 연령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많이 이제 취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평균 연령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련 인력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좀 퇴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숙련 단절의 문제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중소기업에서도 숙련 인력,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외국 인력 활용은 송출국과 도입국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개도국 그 송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받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현지의 임금하고 국내 우리나라에서 받는 임금하고 비교하면은 뭐 5배 이상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에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개도국들도 그 인구가 그러니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쨌든 인구 유입을 해야 되는 선진국 간에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큰 방향에서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제 현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E9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소통 능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숙련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한 번에 4년 10개월, 그다음에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4년 10개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한번 출국을 하다 보니까 그 숙련의 단절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업종이라든지 직종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도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홀서빙 직종 그동안에는 이제 그 주방 보조만 됐다가 홀서빙 쪽도 확대가 됐고 호텔 콘도업도 일부 확대가 됐고 뭐 택배업도 분류 직종에도 허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개선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리고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방법은 결국은 핵심이 의사소통, 한국어 구사 능력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플러스 이제 스킬 교육, 직무 능력 향상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제 한류 붐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발되고 나서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대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좀 한국어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산재도 결국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잘 돼야만 산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종학당이라든지 세종학당의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리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ODA 자금 이런 것을 좀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 기간도 지금 최대 9년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간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최대 뭐 12년까지도 늘려달라라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출국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숙련된 근로자를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출국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서로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자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학생들은
그 지금 현재 E9 근로자로 들어온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한국어 수준도 좀 더 높고 그다음에 학력도 어쨌든 뭐 더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용 가치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수료 후에 졸업증을 따고 나서 E9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학생이 E9 근로자로 전환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E9으로 근무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E7 4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숙련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E7 4 제도로 해서 35,000명까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뭐랄까요 훈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숙련도에 대한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E7 4로 전환된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훈련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좀 훈련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업종이나 직종을 꾸준히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 발지자께서도 그 체계적인 어떤 수요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정부에서 상시 수요 분석 시스템 뭐 이것을 구축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좀 진척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업종별, 직종별, 지역별 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응하는 그 인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더 커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쿼터도 그다음에 허용 직종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E7 1부터 3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 E7 4는 이제 E9으로 들어와서 전환만 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 인력난 해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수도권 거주하는 게 이거는 정말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E9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방에 근무를 하다가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 차단을 해놨습니다. 이제 고용부에서 그거는 이제 못하게 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작동이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화 비자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더 활용을 하면 지방 중소기업들이 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미래노동 개혁 포럼 이렇게 해서 쭉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긴 있는데요. 마침 그 6월달에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 정리가 돼서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다루었던 외국 인력 이 정책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민 정책 부분 문제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 인력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동환 의원님께서 이 발제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그 다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분야에 따라서는 또 그것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갈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은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민청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혹시 간호 원장님 계실 때 그 실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인지 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임용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소기업에서 외국 인력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 나라가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지불한 대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성 이런 것들을 평균치를 내면 뭐 국내 근로자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서 쓰긴 쓰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등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세종학당 얘기도 이제 임원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에도 이제 아마 그 외국인 유학생 등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공부도 하면서 또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 그것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지방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학당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소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 뭐 소멸이라기보다는 지방 이제 세태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적절하게 그 지방이 유지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 인력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앙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잘 파급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쪽 그 어디 먹이 사슬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돌아가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학당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처우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갖고 어떻게 보면 그 지방 대학에서의 그런 속해 있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문제점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얘기한 것도 극히 일부이긴 한데 오늘 이제 강동원 원장님께서 워낙 큰 주제를 다 거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정 설립이 가능한가? 이게 사실 이민정 설립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렇게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민청에 관한 얘기, 이민에 관한 얘기는 여야가 갈라져서 이건 내 건 있고 이렇게 서로 반대하든가 찬성하든가 그것조차도 지금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여야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언젠간 실현될 텐데 그 시기가 문제겠죠. 그 시기는 아마 VIP의 결정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높은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1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들 일하는 날짜가 많게는 220일 아니면 190일 정도입니다. 휴가 빼고 공휴일 빼고 뭐 빼고 이렇게 빼면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숫자가 200일 정도인데 그렇다면 200일 중에서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1600시간 정도 됩니다. 만원 받으면 1600만 원이에요. 이게 근로자들, 시간당 근로자들은 그렇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휴일 또 취급 안 해주잖아요. 계산 안 해주죠. 토요일은 본래 또 당연히 1급 단순 노동자들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연히 유급으로 찬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과연 우리가 받는 월급에 생각해 보면은 과연 정말 낮을까? 이렇게 결국 시간당 2만 원 받는 사람이 연봉 따지면은 2만 원 받으면 한 3,2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1일 기준으로 시간당 기준으로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에 대해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갖다가 따로 하자. 이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경제 생활 수준이 틀리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에 대한 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에 대학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은 여러분 대학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학은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게 대학의 존립 여부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장은 학교의 일보다는 해외 특히 동남아 다다니면서 유학생 데려오는데 일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옛날 뭐 브로크 듣기는 브로크에 200만 원씩 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오면은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영어 강의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당연히 영어 강의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그럼 문의만 영어 강의고 문의만 국제화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전혀 실질적인 거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많을 정도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육영양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리콰이어먼트가 있는데 리콰이어먼트 안에 한국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택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그 리콰이어먼트는 뭐냐면은 불체자예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영양위원회 있을 때도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선선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경 부원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비에 관한 얘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비를 사실은 단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외국에 파견 나갔었고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전부 다 그걸 송금을 했었죠.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임금 광산하고 광부하고 간호부의 임금을 담보로 박정희가 돈을 갖다 빌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형태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의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숙련 노동자 그리고 정주화할 수 있는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 데는 100%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비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이분들을 정주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데 저희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상규 사무총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임대를 노동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냐, 심지어 어떤 건 네거티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민 정책을 제가 이걸 해본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생산성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한다. 생산성은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이경호 본장님 얘기하셨듯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인 노동자를 데려오고 소비도 최대한 늘리는 입장에서 가야 되고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회통합이라는 얘기죠. 사회통합 비용을 가장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마 하고 있는 노동 이민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아마 가슴 속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제냐 보완제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대체제일 수도 있고 보완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데려오죠. 그리고 보완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7일에서 14일 동안 정부에다 공고를 하고 내국인 노동자를 갖다가 고용하겠다 공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했을 때 이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시키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국인 노동시장에서 갈등을 갖다가 최소한 없애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요사이 더 줄였어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여서 이거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오히려 했었어요. 반대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무 정책위원장 본부장께서 해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숙련 단절의 문제 이것도 이제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래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 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비숙련 인력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중간에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현장에서 있으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특히 여기 계신 이경 부원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연구원이니까 직접적으로 그 연구 분야를 아마 좀 더 늘려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을 제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새로운 이민 정책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본 그것 자체가 와 있는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제가 늘 하면서 늘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민 정책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현장에서 가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보면 9년 8개월 하고 난 뒤에도 지금 이제 더 연장을 시켜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 9년 4년 10개월 4년 10개월 정도 했으면은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거주 비자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정도면은 한 지역 내에서 한 10년 정도 생활했다면 벌써 거주 기반이 거기서 마련됐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런데 그보다 더 획기적으로 지금 5년 거주하고 나면 5년 거주하고 나면 준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4년 10개월 벌써 4년 10개월 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이게 2세문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아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3만 5천 명으로 확대했고 인행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면은 좋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교육하고 스킬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데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무 교육과 스킬 교육을 시킬 만큼의 충분한 인원이 있는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한기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비용 자체가 숫자가 어느 정도 좀 많아야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만한 그게 되는데 한두 명을 대고 거기다가 국제적으로 가서 교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세종학당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부도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소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 연계시켜갖고 이런 부분이 교육이 모자라는 부분 그쪽을 통해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각 세종학당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